일본 이주 시기와 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유럽 이외에 근대화에 성공한 그 최초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유럽이 아닌 국가에서 자본주의적인 성공을 거둔 나라이고, 또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유럽처럼 제국주의의 길을 간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근대화의 그 아시아 국가에서 그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다 보니까 많은 아시아의 그 신지식인들이 과거에 그들이 배웠던 어떤 학문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학문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일본 성공에서 어떤 그 한국 앞날의 그 길을 모색해 보겠다 하는 그런 발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신식 학문이 일본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유포가 되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마치 이제 신식 학문의 그 메카인 것처럼, 물론 이제 신식 학문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으로 가야 됐지만, 유럽으로 가는 게 이제 너무 멀다 하게 되면, 그러한 유럽의 학문을 배우고 익혀서 나름대로 이제 그 성공한 일본에게서 가서 배우자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식 학문의 메카로스의 일본에 아시아의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학생들의 도일이 일본으로의 그 도항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육일준이라든가 김옥균과 같은 사람이 일본에 가서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후쿠자와 유키치로부터 많은 그 공부를 한다든가, 조선 그 전국의 격동기 외세 영향력이 강화되었던 이런 그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양 평화가 모색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일본과 이 동양 평화를 같이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동양 평화와 관련해서는 그 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도 동양 평화를 얘기를 하고, 손문도 동양 평화를 얘기를 하고, 안중근도 동양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그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동양 평화론을 이제 집필을 하시다가 탈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형이 집행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는데, 이 안중근 의사의 그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봤을 때 왜 이또를 그 쏘았느냐라고 하는 재판관의 질문에 이또를 쏜 이유 몇 가지를 이제 나열을 하는데, 그 이또를 죽이는 것이 이제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또 히로부미가 동양 평화를 해쳤다라고 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또도 동양 평화를 얘기를 하고, 안중근도 동양 평화를 얘기를 했는데, 일본 그 이또 히로부미의 동양 평화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선두에 서서 좀 모자라는 이웃 그 아시아 이웃 국가들, 한국이나 중국을 일본이 견인해 가면서 이끌어 가면서 이제 그 평화를 그 유럽에 대응을 하면서 평화를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손문이나 안중근의 동양 평화는 어떤 한 나라가 이 그 이끌어가는 그런 그 평화가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평화를 모색하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 손문이나 안중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또의 동양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를 은폐하는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적어도 동양 평화라고 하는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하면서 동양 평화를 같이 궁리를 하기도 하고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서면서 식민지주의를 이제 펼치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본 자본주의가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전시 체제라고 하는 그런 그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다음에 만주사변, 중일 전쟁 등등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평전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는 체계로서의 전시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이 전시 체제 속에서 일본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니까 노동력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노동력의 공급지로서 조선의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젊은 사람들을 징용의 형태로 일본으로 이제 유입시키는 그런 그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한일 합방에 의해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국제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조선 사람들도 일본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일본과 이제 동일하다, 일본인이다라고 이제 통칭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선 일체. 그래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민족적으로 동일하다. 그 대화 일체, 그러니까 일본인과 또 대만인도 조상이 동일하다. 뭐 하는 이 제국주의 일본의 어떤 민족의 논리 같은 것들이 이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일본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이제 부여받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호적법 속에서는 일본 호적, 조선 호적, 타이완 호적으로 별도의 호적을 만들어서 그 차별을 하는 그런 형태였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그 한국인 조선인을 일본으로 끌어갈 때에 그 강제징용을 하고 할 때에 같은 일본이니까 일본에서 일본으로 움직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적의 조선 호적인들이 일본 국적의 일본 본토로 이제 이주를 하는 그런 형태로의 이주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강제력이 이제 발동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조선인의 일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무래도 태평양 전쟁을 전후한 그런 그 시기부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인들이 그 노동자로서 일본에 이주를 하게 된 그 시작점은 1910년대부터 이제 그 1910년 20년대부터 시작이 되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던 그 시기부터는 상당히 일본이 이제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발적인 이주로 일본에서 이제 노동자를 모집한다 하니까 그 모집에 응해서 간 자발적인 이주자들이 초기에는 있었지만 태평양 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일본의 국가 권력이 개입돼서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그것을 조선총독부에 통달을 하고 조선총독부가 조선 내 각 도 단위로 각 도에서 또 시군구로 그 지시사항을 이제 전달해서 거기서 각 시군별로 시나 군별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징용자들을 이제 선별을 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 이주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이주에서 이제 강제 이주의 형태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그 192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징용공 문제의 토양이 바로 이때 그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재현, 김동훈 선생이 이제 쓰신 그 제1한국 조선인 역사와 전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오사카 세츠 방적 회사의 그 기즈가와 공장 그리고 이제 아카시 공장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1911년, 12년 당시에는 자발적인 이주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사카 세츠 방적 회사가 아마도 최초가 아닌가 하고서 이제 강재원, 김동훈 선생은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 세츠 방적 회사의 기즈가와 아카시 공장 등에 1911년, 12년 당시 이주할 때는 나름대로 자발적인 이주였다가 30년대 후반부터는 강제 이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당연히 이제 그 제일동포들이 상당히 일본에 거주를 하게 되었고 약 21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됐었는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그동안 나라를 잃어서 강제로 일본에 와 있으니까 그들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 자신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한반도로 되돌아가는 것, 귀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해방의 의미가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귀환선에 타서 한반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또 적지 않은 수가 일본 사회에 그대로 남아서 정주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속에서 일본 내에서 살고 있는 이 제일동포들이 한국 또는 한국인의 그 지위를 회복하는 이 해방 이후에 일본 사회에서의 이들의 그 삶이 그대로 이제 그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해방인데 일본에게는 이게 이제 패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제국 일본 시대 때는 일본 국적의 한국인들을 전부 다 일본 국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더니 그 패전 이후에는 이 한국인이나 타이완인들을 일본 국적에서 이제 배제하고 외국인 신분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들에게 이제 특별 영주자 자격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1991년 일본에서 만들어짐으로써 이들은 이제 특별 영주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이주와 관련해서 우키시마호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그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래 있어야 마땅한 곳으로 돌아가겠다,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사실은 그 아오모리 현에서 이제 출발한 그 오미나토 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발한 우키시마호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7천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고향 땅을 가는 겁니다. 목표지는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24일 날 7천 명을 태우고 오미나토 항을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배가 교토부 마이즈루 항에서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몰해서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사망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그 귀환과 관련해서 그 큰 문제였는데 이 우키시마호가 왜 그 침몰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적인 그 문제로 이제 침몰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그동안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인위적으로 폭침을 한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나중에 이제 일본 사회에서도 이제 그 폭로가 되고 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이제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지언 블루라고 하는 1995년에 발표된 그 영화의 이제 그 포스터인데요.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1945년 8월 24일 교토부 마이즈루 항에서 폭발 침몰한 우키시마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에이지언 블루하고 이제 그 밑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 우키시마 사건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 발음으로는 사건이라고 한자를 써서 직겐이라고, 그래서 우키시마고 직겐이라고 이제 그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 포스터에서 볼 때는 우키시마호라고 하는 건 뭐 고유 명사니까 그렇게 두고 사건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 사건을 일본식 발음대로 사건이라고 가타카나로는 이제 표기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키시마호 50주년을 기념해서 1995년에 제작된 것이고,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이제 모임이 이제 만들어져서 제작을 했는데, 저도 이 95년에 일본 교토에 있을 때 이 영화를 실제로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뭉클했던 기억이 있고, 특히 이 영화의 그 주제곡으로 이제 그 선정된 RIAG 박영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청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상당히 또 신금을 울리는 아리랑 곡조로 되어 있는데 신금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일본의 도쿄 TV의 뉴스 프로의 그 모두의 그 자막으로 깔리는 그런 음악으로 채택됐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영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대에도 이거 뭐 해방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나카소네 정부가 1983년으로 기억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정책을 이제 그 표명을 하면서 외국인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표방합니다. 근데 그 일본 그 통계를 보면 2003년 정도, 그러니까 1983년에 10만 명 유치 정책을 표방했는데 한 20년 정도가 지난 2003년에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을 유치 목표를 달성했다. 20년에 걸쳐서 달성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83년에 외국인 유치 정책을 적극화하고, 또 이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자유화 조치가 이제 취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그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가 또는 유학을 간다든가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일본으로의 이제 이주가 또 80년대 이후에 또 큰 규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 일본 시대에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과는 달리 1980년대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국 일본 시대에 간 사람 또는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는 올드커머라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에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뉴커머라고 해서 양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